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립니다. 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와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경론 끝에 수정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편에 섰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란 분석 속에 국내 철강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교사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계엄 사전 모의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집중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와 8차 변론 기일에선 하루 4명씩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7차 변론 기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차례로 불러 질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등을 그동안 입을 굳게 닫아온 이 전 장관에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중앙선관위 전산장비 점검 결과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선에서 어떤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기일에도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번에도 증언대에 오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아직 추가 기일을 잡지는 않았지만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변론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체포 명단이 조작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장원 전 차장,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은 YTN 취재진에 대통령과 국정원장 두 사람이 자신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아간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계엄 이후 공개된 메모에는 체포 명단과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 사항이 담겼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통화 당시 적은 걸 알아보기 어려워 다시 정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는 게 조작설 주장의 핵심인데 홍장원 전 차장은 YTN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원본을 어디에 낼 것처럼 보관해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개를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따랐던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자신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든다며 기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체포 명단 메모를 확보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한 검찰도 흔들릴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면서도 당사자의 기억이 중요하고 오염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구속 취소 청구 의견서를 내면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콕 집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4마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원님 재판처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연일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진행에 급급한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너무 엄격히 제한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초시계까지 사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같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면서 즉각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어 헌재의 증거 채택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데도 헌재가 이와 배치되는 과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적법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심판정에서 한 증언과 조서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신뢰할지는 재판부가 고려해 결정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기존의 법 체계를 짓밟고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적 분노가 헌재로 향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오는 20일 시작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 변론을 끝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일부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안을 제적의원 11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기각되는 등 세부 내용마다 찬반이 갈렸는데 인권위는 기각 부분을 삭제하는 등 원안을 수정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헌재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이번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요. 재판부 평의를 거친 뒤에 선고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뒤 다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헌재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단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적법성에 근거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준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청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 이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과거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 참여하겠다며 국회에 보낸 공문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협조 공문을 왜 보냈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저거를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다 있는데 합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최대행 측은 헌재 소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이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부인해 최종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적어도 야당에서 그걸 동의를 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
변론 절차를 마친 헌재는 추후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최근 여당 의원들, 특히 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잇따라 면담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수호를 위한 의식과 운동을 뒷받침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윤계에서는 일단 면회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날선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임 당 지도부가 포함된 친윤계 의원 5명을 만나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유수호, 주권회복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겁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듭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거란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는 건데 속도를 높이는 탄핵 심판을 의식해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란 점을 재차 부각한 거로도 해석됩니다. 반면 대통령 접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비윤계에선 이딴 면회 소식에 안쓰럽다면 구치소에 같이 살라는 등 부정적 반응도 터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게 개별 의원의 인간적 도리 차원이라지만 대중에 어떻게 비칠지도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 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그 정무적 판단을 뭐 하시겠죠. 다만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당 지지도를 고려해 구태여 말을 보태지 않는 기류도 읽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범죄자에게 줄지어가는 모양새가 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접견을 극우 행보로 규정짓고 건강한 보수 세력마저 인질로 삼아 자멸을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거라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그 국민의힘을 둘러싼 극우 세력의 포위가 됐어요. 국민의힘 내에선 적잖은 인원이 운집한 주말 탄핵 반대 집회 추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힐 수도 넓힐 수도 없는 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당은 여전히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여권 잠룡들의 걸음은 바빠지는 분위기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하고는 있지만요. 각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방산수출 당정협의회를 찾았습니다. 애초 차관급 참석만 예정돼 있었는데 방산업계 특별연장근로 인가 관련 논의를 위해 여당 측 제안으로 김 장관도 참석하게 된 겁니다. 협의회 뒤 김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는 등 현안 관련 질문에도 적극 답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먹사니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잘사니즘, 무엇이 먹고 살게 합니까?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엔 대통령 복귀가 가장 좋다며 거리를 뒀지만 이번 달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최근 지지율 상승 속 거듭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곧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탄핵 정국 첫 국회 방문으로 개헌에 침묵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비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과 함께 대선 경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당 의원들과의 접촉면 확대를 노렸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원내의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활동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모이신 강성 지지층 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한 목소리고 단합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고 또 그 방향성을 실천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격려하거나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등 연일 보수 결집 메시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일찌감치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복귀를 바라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여당 내에선 아직은 조기 대선이 일종의 금기어인 만큼 메시지 수위 조절을 두고 잠룡들 고민 역시 적잖은 게 사실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새벽 전남 여수 해상에서 139톤짜리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숨지고 또 5명이 실종됐는데요. 사고 해역에서는 사흘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사고가 난 지 사흘째입니다. 지금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해양경찰이 사고 해역에서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새 조명탄을 쏘며 찾았지만 추가로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선체의 위치와 해류 등을 고려해서 해상 가로 83km, 세로 반경 64km를 집중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모두 6개 구역으로 나눈 해상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 함정, 민간 어선 등 40여 척과 항공기 9대가 동원됐습니다. 침몰한 어선은 사고 지점에서 370m 정도 떨어진 곳 수심 80m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조류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지만 큰 이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도 수중 무인 탐지기를 투입해서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승선한 14명 중에 실종자는 모두 5명인데요. 이 가운데 한국인이 3명이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인이 1명씩입니다. 이번 사고로 66살 선장 등 한국인 35명이 숨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존 선원은 배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밖으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왼쪽으로 뒤집혔다고 진술했는데요. 해양경찰은 사고 어선이 조난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급격하게 기울어져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톤급 이상의 대형 어선이 2.5m 파도에 전복해 침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해양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리기 위해 선사 측과 협의해 선체 인양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7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한편 강원 홍천군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스키장에서 충돌 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차로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버스 한 대가 다른 버스 후미를 추돌한 채로 마주오는 SUV와 뒤엉켜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병점역 인근 교차로에서 버스 2대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버스 2대가 중앙선 넘어가지고 나란히 그 반대편 차선 차들 막 다 부딪혀가지고 다들 이제 견인돼가지고 있고 또 교통통제하고. 이 사고로 50대 보행자가 다리를 크게 다치고 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최초 추돌버스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는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고 여파로 택시에서 화재도 발생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앞선 차량이 급하게 멈추면서 사고가 났다고 보고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7.5톤 냉동탑차에서 검은 연기가 매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축풍령 휴게소 근처를 달리던 냉동탑차에서 불이 나 모두 탔습니다. 40대 운전자가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엔진 쪽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 서면에 있는 스키장에서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던 2사람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네 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철강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이곳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현지 시각은 오후 4시를 넘어섰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행정명령이 늦은 오후로 연기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선언한 데 이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슈퍼볼 관람을 위해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철강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sir? Aluminum too. 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상위 수출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잉 생산된 중국의 제품이 다른 국가들에 수출이 되면서 미국 철강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대거 수출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가 자국에서 생산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비싸게 미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국내용으로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베트남의 경우엔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한 뒤에 다시 완제품으로 만들어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철강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발 보편 관세가 이 철강부터 시작이 되면서 우리의 대미 철강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재제철 등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에만 281만 톤을 수출했습니다.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수출 철강 가격이 올라서 이 대미 수출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철강 무관세 쿼터가 축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무관세가 아예 폐지되는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인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당시엔 우리가 협상을 거쳐서 3년 평균 수출량의 70%인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에 합의했고 지금까지 그 쿼터제가 유지돼 온 겁니다. 알루미늄 업계도 비상입니다. 알루미늄 박의 미국 수출량은 전체 수출 가운데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트럼프발 보편 관세, 이 사정권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건데요.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 1기 관세부가 당시에도 우리가 협상으로 쿼터제에 합의를 했고 그 당시에는 면세 품목도 추가로 얻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의 협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이 관세부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의 현지 투자와 미국 철강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미국의 첫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역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뿐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편 관세와는 또 다른 개념인 상호 관세 부과도 곧 발표할 계획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나 모레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관세는 말씀하신 대로 보편관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보편관세라고 하면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상호관세는 상대 국가가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on't affect everybody because there's somewhere we have similar tariffs. But the ones that are taking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have it's reciprocity, it's reciprocal.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관세가 겨냥하는 것은 유럽연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철강 상호관세를 현실화할 경우 유럽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를 부당한 조처에서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결을 하겠다며 상호 관세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4명이 증인으로 섭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오전 10시 반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계엄 전 국무회의 경위와 경찰 투입 배경 그리고 계엄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법원은 오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따지게 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 피의자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풀어주는 보석과 달리 구속 취소는 처음부터 부당한 구속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가 일주일 이내 신속하게 직권으로 구속 취소 여부를 정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정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구속 취소 사유를 꼼꼼히 따져볼 전망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기각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와 함께 내란 공범들의 재판과 병합 심리할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건 일부를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회의실 뿐 아니라 건물 등을 점거하고 안건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안건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찬반으로 나뉜 인권위원들은
고성까지 질러가며 경론을 벌였고 안건에 대한 쪼개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안은 제적 인원 11명 가운데 찬성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헌재 소장에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안은 기각됐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 한 총리 탄핵 소추를 철회할 것과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안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각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수정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의결 직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인권위원은 이번 결정을 안창호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회의를 방청한 야당 의원들도 인권위가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편에 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를 앞두고 인권위에 모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인권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점거를 푼 이후에도 건물 1층과 주변에 모여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본 탄핵 찬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일정을 연기하면서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로 보이는 건물 도면을 공유하면서 점거를 모의하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폭력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들을 추적하면서 헌재 등의 경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심의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인권위 건물로 추정되는 도면이 올라왔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자거나 인권위 직원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실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에 들어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자, 갑시다, 빨리. 태고 요청하셔가지고 많이 안 되면 태고부로 상해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와 출입구를 막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경찰이나 인권위 직원들만 안에 들어보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며칠 전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건물의 평면도도 공유됐습니다.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 방망이, 헬멧을 준비했다거나 학살, 척살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폭력 행위를 계획하는 듯한 글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을 앞두고 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경찰은 헌재 폭동을 암시한 게시글 20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헌재에도 기동대 50개 부대, 3천여 명을 투입하는 등 가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해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판사 협박글 등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위해성 게시글 74건과 가짜뉴스 5건 등 모두 79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부지법 난입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6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구속된 8명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친 뒤 소요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통합 행보로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재임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부터 두고두고 후회했다며 현 정부를 탄생시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려면 포용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이 대표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비명계 인사들은 일제히 문 전 대통령과 발을 맞췄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 서로를 탓하는 소모적 공방은 그만두자고 했고,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를 동지라고 추켜 세우며 국회 연설 내용을 호평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에 복당한 뒤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당내 다양성은 필요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무조건 떠난 사람들을 다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재명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통합하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처럼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정권 교체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문 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일단 범야권 통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서로 왜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조금 과한 언어들을 동원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측도 대선 패배 책임과 야권 통합을 동시에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파 갈등의 불씨를 잠재워주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향후 이 대표의 행보에 달렸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9입니다. 길었던 강추위가 오늘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5도,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서 날이 추운데요. 낮이 되면 기온은 10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지만 전국에 눈비가 예고됐는데요.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다만 지난주 같은 심한 한파는 아니겠습니다. 여전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니 공기가 탁해집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출근길에 마스크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 동해안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이어지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강한 눈이 집중될 텐데요.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겠고요. 달맞이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요람이 돼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발견된 40대 교사가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뭘까요?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초등학교 정문을 막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돌봄 수업을 마친 아이가 학원에 오지 않았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 학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목과 팔 등을 다친 40대 여교사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가 범행 후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긴급 휴업을 결정했는데 뒤늦게 사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학교 일인지도 나중 돼서야 학부모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대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아이를 다시 학교에 보내는 게 너무 불안하고 경찰은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울산 운산읍에 있는 액체 화물 터미널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내리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화학 혼합물이 담긴 탱크 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다 물질이 타면서 생긴 불길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물을 뿌려도 잦아들 줄 모릅니다. 액체 화물 터미널 탱크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15분쯤. 폭발 충격으로 119에 수십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주민들은 지진이 난 듯한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갑자기 쾅 하면서 이게 지진이 이 정도로 세게 소리가 들리면은 제가 볼 때 한 6, 7 정도 되는 지진인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탱크 상부에서 화학물질 용량 등을 확인하던 30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불이 난 지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사포 등을 동원해 2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작업자들이 탱크 문을 여는 순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탱크 내부에 양이라든지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 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이 난 탱크에는 석유를 녹이는 물질로 불이 잘 붙는 화학용매 160만 리터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탱크 주위에는 톨루엔 탱크 12,400kl와 윤활유 탱크 6,250kl가 있으며 이는 저희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을 했으므로 큰 화재 피해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하고 시민들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매립지로 해경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강도를 시도한 30대가 현장에서 2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50대 고객이 강도를 제압한 덕분에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됐는데요. 이 고객 알고 보니까 특공대 출신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권총처럼 생긴 물체를 손에 쥐고 사람들을 위협하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들어오면서 이제 주목이라고 했었고 다음엔 다 나와라고 했었고 저한테는 이제 캐리어를 주며 5만 원권을 담아와라고 했었습니다. 강도 지시에 따라 직원과 고객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남성 고객이 강도에게 달려들더니 양손으로 강도 손을 붙잡아 넘어뜨립니다. 직원들도 곧바로 힘을 합쳐 강도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용감한 시민과 은행 직원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강도 행각을 벌인 A씨는 2분 만에 제압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손에 쥐고 있던 건 권총이 아닌 비닐로 감싼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직원과 고객들은 공포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지만 A씨를 제압한 박형규 씨의 마음가짐은 남달랐습니다. 저 총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끝나겠다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그 총을 제가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계속 하면서 박 씨는 특공대에서 군복무한 덕분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상황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래됐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당황을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강도에 대비한 훈련을 평소에 한 덕분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도를 제압한 박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7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보행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강원 홍천군에 있는 스키장에서는 충돌로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차로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버스 한 대가 다른 버스 후미를 추돌한 채로 마주오는 SUV와 뒤엉켜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병점역 인근 교차로에서 버스 2대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버스 2대가 중앙선 넘어가지고 나란히 그 반대편 사선 차들 막 다 부딪혀가지고 다들 이제 견인돼가지고 있고 또 교통통제하고. 이 사고로 50대 보행자가 다리를 크게 다치고 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최초 추돌버스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는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고 여파로 택시에서 화재도 발생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앞선 차량이 급하게 멈추면서 사고가 났다고 보고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7.5톤 냉동탑차에서 검은 연기가 매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축풍령 휴게소 근처를 달리던 냉동탑차에서 불이 나 모두 탔습니다. 40대 운전자가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엔진 쪽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 서면에 있는 스키장에서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던 2사람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서동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동아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A씨를 스토킹하다가 신고당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A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사고로 숨져 과실 혐의로 기소된 인솔 교사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 나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후 2시 A씨 등 현직 교사 2명의 선고 공판을 여는데요. 앞서 검찰은 A씨 등 이들 교사가 과실이 있다며 금고 1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교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공모합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소아과 등 필수과 의사가 지역에 살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는 수당을, 지자체는 주거 혜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4곳에서 8개 과목 전문의 96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천 명에게 접근해서 평균 연이자율 1,002%의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6천만 원을 빌려주고는 보름 만에 이자만 5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이 한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6천여만 원을 빌리고 14일 만에 이자만 5천여만 원을 낸 사람,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빌리고 하루 만에 이자만 54만 원을 갚아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은 연이율로 환산하면 평균 1,002%, 최고 2만%에 달하는 고금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주식과 하루에 전화가 200통, 300통씩 와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경찰은 조직원과 대포폰 대포통장 공급업자 60명을 검거하고 51명을 불구속, 9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의뢰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성행위 영상 등으로 협박하며
1억 9천만 원을 챙긴 채무 종결업체 대표 등 5명도 적발됐습니다. 내가 핸드폰 좀 보면서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것들 다 촬영을 하죠.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또 신고 취소를 강요한 사실도 있었고. 경찰은 불법 대부업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체에서 지인 연락처와 신상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10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고 굴 같은 날 것은 익혀 먹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늦가을부터 시작해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주차부터 증가세가 시작돼 지난달 4주차에는 환자 수가 469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최근 10년을 통틀어 최고 수준입니다. 5주차엔 347명으로 내려왔지만 설 연휴에 따른 일시 감소로 추정됩니다. 전체 환자 중에선 1세 미만이 9.2%, 1에서 6세가 42.2%로 6세 이하 영유아가 절반을 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어패류 등을 날 것으로 먹고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추위에 제철을 맞은 생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잠복기를 거쳐 12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 증상 등이 나타나고 대부분 2, 3일이 지나면 낫지만 면역 유지 기간이 짧아 걸렸던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날음식을 드실 때는 이제 위험이 좀 있는 거고, 날음식일 때 조리했던 거를 깨끗이 잘 씻어서 그 다음에 쓴다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외출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 되게 손 잘 닦는 거, 손위생이죠. 보건당국은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에서 감염되는 로타바이러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나 증가했다며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023년도 독감 관련 검사와 치료조사의 비급여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감 관련 비급여 검사 진료비는 2,35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13%가 증가했습니다. 또 독감 치료조사 비급여 진료비도 3,103억 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213%가 늘어났습니다. 비급여 주사치료제의 경우 2018년에 626억 원과 비교해 보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여기저기에서 열리는 요즘 발에 불나게 뛰어다니며 고생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경찰 기동대입니다. 그런데 지방 소재 기동대가 서울 탄핵 집회를 지원하느라 주 2, 3회씩 차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한남동, 헌법재판소 등 서울 여기저기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자 지방 기동대도 서울로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죠. 지난 토요일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는 4개 기동대 240명 정도만 배치됐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집회가 이어지니까 기동대의 초과 근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 기동대 1인당 월 평균 초과 근무가 84.5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평균 21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로 차출된 기동대 규모는 약 2만 4천 명에서 3만 1천 명으로 한 달 사이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왕복 10시간을 이동해서 서울로 오는 기동대도 있는데요. 대원들의 피로도가 쌓여만 가고 있어서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방 기동대 차출이 계속되면서 일선 인력은 부족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동대의 기본적 역할인
사고 대응마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내일이면 정월대보름입니다. 다양한 전통 체험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상자가 8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소방청의 정월대보름 특별 경계 근무 기간 중 화재가 1,146건 발생했습니다. 11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쳤는데요. 결코 적지 않은 인명피해입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재산 피해도 366억 원이나 됩니다. 올해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전국 257개 축제와 행사 장소에서 열리는데요. 소방청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모레 오전 9시까지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행사가 많아서 화재 사고가 꽤 나는 만큼 24시간 상시 대응 태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행사인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면서 다치는 사람 없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공공도서관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에티켓 잘 지키고 계시나요? 사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꽤나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를 돕는다면서 밑줄 긋고 필기까지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 공공도서관이 아예 훼손 도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보시면 볼펜으로 낙서하고 밑줄 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직원이 하루 종일 낙서를 지우고 있을 때도 많다고 하네요. 이번엔 밑줄과 체크 표지도 야무지게 해서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책 빌렸는데 이렇게 꾸며져 있으면 많이 황당할 듯합니다. 다음 책에는 아예 뭘 거하게 쏟으셨습니다. 카피 단어를 보니까 커피가 마시고 싶었던 걸까요? 책이 이렇게 오염이 됐을 땐 도서관에 알리고 책값을 물어내는 게 예의겠죠. 이런저런 훼손 사례가 많은데요. 사서들이 당부하는 도서관 에티켓 1순위는 반납일 지키기입니다. 연체됐다고 알리면 화를 내거나 이사를 왔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책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민원은 폭주하겠죠. 연체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하게 하자니 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도서관 입장에선 딜레마입니다. 장기 연체와 책 훼손뿐 아니라 도서관 문화행사의 노쇼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공공도서관,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상호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미국 제조업 재건, 무역 수지 적자 개선, 감세액 충당 등 이렇게 3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해가던 지난 1920년에서 30년대에 철강 등 원자재 수송을 위해 조성된 뉴욕 맨해튼 시내의 화물 철도 고가.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해 가면서 1980년에 폐쇄됐고 2009년에 공원으로 탈바꿈하며 제조업 쇠퇴의 산 증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쇠락한 제조업을 재건하는 게 트럼프 관세 폭탄의 첫 번째 노림수입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철강업부터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두 번째 노림수는 무역 적자 해소입니다. 상호 관세로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크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이익을 미국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Every country will be reciprocal. That's right. Every country. But the ones that are taking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have it's reciprocity, it's reciprocal. 세 번째 노림수는 관세를 통해 트럼프의 공약인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관세가 무역 전쟁을 불러와 전 세계 교역을 줄이고 물가 인상을 부르며 미국 기업의 이익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타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I think what is really important is to listen to company managers. And Ford CEO Jim Farley came out this week and he said, if these tariffs are implemented and if they are implemented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is will wipe out our profits.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목표는 같았지만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보조금 지급을 통한 해외 기업 유치를 해법으로 택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관세 폭탄을 해법으로 선택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더 나은 정책 결과를 도출해 낼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오는 20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방문이 성사된다면 켈로그 특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나흘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처음 찾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켈로그 특사에게 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위반을 이유로 오는 토요일로 예정됐던 인질 석방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군의 최고 경계태세를 명령하면서 어렵게 성사된 가자지구 휴전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석방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가자 북부 귀환 방해, 주민에 대한 공격, 구호물자 반입 비협조 등을 위반 사례로 들었습니다. 남은 석방 대상 인질은 17명으로 6차 인질 석방은 오는 토요일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명백한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만일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개발 발언으로 팔레스타인은 물론 모든 아랍 국가가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I'm committed to buying and owning Gaza. As far as us rebuilding it, we may give it to other states in the Middle East to build sections of it.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선 이주한 주민들이 가자지구로 돌아올 권리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بنفضل نموت ولا نهاجر يعني صمدنا الحرب كلياتها وبموت وجوع وخبط وقصف ومن تحت الخبط نطلع ونعود نهاجر ما فيش فيها هجرة الحين فيش فيها هجرة 2단계 휴전 협상이 아직 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위태롭게 이어져 온 1단계 휴전마저 최악의 경우 파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길었던 강추위는 오늘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9도까지 떨어져 날이 추운데요. 한낮이 되면 기온은 10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잦아드니 공기가 탁해집니다. 오늘 중서부와 경북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여전히 중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5.5도, 대전은 영하 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지만 공기는 점차 탁해집니다. 오전에는 인천과 영서,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밤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전국에 눈비가 예고됐습니다. 오늘 늦은 밤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 전국으로 눈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중서부와 경북 북부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한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하루 만에 최고 5에서 8cm, 영서 지역은 1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겠고요. 내일 달맞이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 건조함이 계속되니까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